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라남도 구례 지리산 자락 끝자락에는 비가 오면 길이 먼저 끊기는 마을이 있었다. 산이 깊고 물이 빠르게 불어나는 탓에 늦가을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사람들 발길도 소문도 그곳까지는 잘 닿지 않았다. 마을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야 나오는 낡은 민박 한 채가 있었다. 예전엔 등산객이 들락거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약 달력은 하얀 채로 남아 있었다. 그 민박을 지키는 사람은 강우진이었다. 우진은 말수가 적었다. 인사도 길게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웃으며 말을 걸어도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산속으로 숨어든 사람이라 했다. 그 소문은 반쯤 맞고 반쯤은 틀렸다. 우진은 누군가를 피하려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서 떼어놓으려 스스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가 도시를 떠난 이유는 오래 묻혀 있었다. 사람들은 자세히 알지 못했고 우진 또한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는 버릇처럼 남은 것이 있었다. 누군가의 말보다 표정을 먼저 보는 버릇, 칭찬보다 뒷말을 먼저 떠올리는 버릇, 무엇이든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믿지 않는 버릇.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도 그 버릇들은 밤마다 그의 손끝을 건드렸다. 그날은 늦가을이었다. 낮에는 하늘이 잔뜩 흐렸다. 바람이 산을 긁고 지나가며 나뭇잎을 다 털어낸 듯했다. 해가 떨어지자 비가 시작됐다. 처음엔 가늘었는데 밤이 깊자 비가 갑자기 굵어졌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손바닥으로 판자를 치는 것처럼 거칠어졌다. 바람이 창틀을 흔들자 낡은 문풍지가 덜컹거렸다. 소리만 들으면 누가 밖에서 우는 듯도 했다. 우진은 사랑방 겸 카운터에 혼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비바람이 때릴 때마다 집중이 끊겼다. 그는 호롱 대신 스탠드 불빛을 조금 낮추고 전기난로를 조절하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빗소리 사이로 둔탁한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처음엔 나뭇가지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쿵. 잠시 후 쿵. 우진의 손이 멈췄다. 산속 민박에 찾아올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이런 비바람 속에서 그것도 밤중에 누가 올라올 리 없었다. 그는 한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어 찬 기운이 손목을 스쳤다. 그때였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마치 비가 목소리를 씹어 삼키는 듯 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진의 등줄기가 순간 굳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빗장을 풀었다. 문고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휘몰아치는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처마 밑 어둠 속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아이였다. 아이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낡은 후드티는 흙탕물에 말라붙어 살갗처럼 몸에 달라붙었고 바지는 무릎이 젖어 더 무거워 보였다. 운동화는 한 짝이 없었다. 한쪽 발은 맨발인 채로 피멍이 들어 있었다. 발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턱을 타고 흘렀다. 우진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울지는 않았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고 그 눈동자 안에는 추위와 공포와 무언가 더 오래된 슬픔이 섞여 있었다. 마치 울음을 다 써버린 아이처럼 눈물 대신 숨만 떨었다. 우진이 낮게 물었다. 너 혼자냐?
아이는 입술을 달달 떨었다. 그리고 비소리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오늘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그 한 문장이 우진의 가슴을 쳤다.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머릿속에서 온갖 가능성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고인가, 병인가, 아이가 충격을 받아 횡설수설하는 건가. 그러나 아이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진이 다시 물었다. 어디서 누가?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말할 힘이 없는 듯했다. 대신 작은 손을 모아 조심스레 말했다. 집에 가면 무서워요. 무섭다니 왜? 아이는 잠시 숨을 삼켰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치 어떤 이름을 말하면 다시 그 어둠이 자신을 잡아끌 것처럼.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돼요. 밥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구석에서 잠만 자고 갈게요. 그 말은 8살 아이의 말투가 아니었다. 아이는 어른처럼 계산했다. 민폐를 주지 않겠다는 말, 구석이면 된다는 말, 밥은 괜찮다는 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아이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들어낸 방어의 말이었다. 우진은 문 앞에 선 채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으려 산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문 앞의 아이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저 작은 몸으로 이 산길을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아이는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다. 우진은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와.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거기 있으면 얼어 죽는다. 아이는 한 걸음 들어오려다가 다시 멈칫했다. 낯선 집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또 하나의 공포였을 것이다. 우진은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더 열어두고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시간을 주었다. 아이는 결국 떨리는 발로 문턱을 넘었다. 맨발이 마루에 닿자 차가운 나무가 아이를 한 번 더 떨게 했다. 우진은 아이를 온돌방으로 데려갔다. 민박에서 가장 따뜻한 방이었다. 그는 장롱을 열어 가장 두꺼운 이불을 꺼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불이 아이의 작은 몸을 거의 삼켰다. 우진이 말했다. 앉아. 아이는 조심스럽게 아랫목에 앉았다. 젖은 옷에서 물이 스며나와 장판에 번졌다. 우진은 마른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머리카락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몸을 움츠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가만히 있었다. 우진은 아이의 발을 보았다. 피멍이 든 맨발이 차가웠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물을 받아와 발을 씻겨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발을 빼려고 했지만 우진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자 그제야 힘을 풀었다. 물에 닿은 순간 아이의 얼굴이 아주 잠깐 찡그려졌다. 그 작은 찡그림이 우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잠시 후 우진은 부엌으로 갔다. 민박 부엌은 텅 비어 있었다. 제대로 된 반찬은 없었다. 그는 냄비에 물을 붓고 남아있던 국거리와 소금을 넣어 따뜻한 국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자 아이는 그릇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배고픔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아이를 흔드는 듯했다. 우진이 그릇을 내밀었다. 속이 차면 잠이 안 와. 이거라도 마셔. 아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다. 손이 너무 작아 그릇이 더 커 보였다. 아이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팔을 타고 올라갔다. 아이의 목구멍이 움직일 때마다 얇은 숨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했다. 빈속에 따뜻한 것이 들어가자 창백했던 볼에 아주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릇을 내려놓은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또렷해서 우진은 다시 한번 아이의 나이를 떠올렸다. 아직 세상을 몰라야 할 나이인데 아이는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얼굴이었다. 우진이 물었다. 이름이 뭐야?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수요. 이수. 우진은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았다. 이수야. 아이는 그 이름을 들으며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듯 했다. 우진이 다시 물었다. 엄마는 어디서 아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집에서 쓰러졌어요. 아빠는 있니? 아이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없어요. 그럼 다른 가족은? 이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듯 했다. 그러다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큰아빠가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수의 어깨가 뻣뻣해졌다. 눈빛이 작게 날카로워졌다. 우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큰아빠가 널 찾으면 집으로 가야지. 이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싫어요. 왜? 이수는 숨을 삼켰다. 집에 가면 무서워요. 그 말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었다.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목소리였다. 우진은 더 묻지 않았다. 오늘 밤만은 아이가 숨을 돌리게 해야 했다. 그는 이불을 더 끌어다 덮어주며 말했다. 오늘은 자. 아침에 이야기하자.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우진은 아이가 숨을 고르는 동안 방 한쪽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이수의 눈꺼풀이 조금씩 내려가다가 끝내 힘이 풀린 듯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는 잠들면서도 손을 쥐고 있었다.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는 손처럼.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비는 그쳤고 지리산 능선 위로 옅은 안개가 흘렀다. 우진이 문을 열고 나오자 마당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이수였다. 이수는 자기 몸보다 큰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다. 젖은 낙엽들이 바닥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빗자루를 밀었다. 그 손놀림은 익숙했다. 무언가를 치우는 일이 아이에게는 낯선 일이 아닌 듯했다. 우진이 말했다. 내가 왜 그걸 해? 이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아저씨,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진은 순간 목이 막혔다. 어른에게 하는 인사처럼 정중한 말투였다. 그는 억지로 담담하게 물었다. 그런 인사 어디서 배웠어? 이수는 대답했다. 집에서 그랬어요. 우진은 더 묻지 않았다. 말끝마다 아이의 과거가 묻어나왔다. 그 과거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때 산길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올라올 차는 거의 없었다. 우진은 잠시 마루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차가 민박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려온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다. 이장은 모자를 벗어들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진 씨, 혹시 어젯밤에 아이 하나 못 봤소? 우진의 시선이 이수에게로 향했다. 이수는 마당 한쪽에 서서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우진이 짧게 말했다. 못 봤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수라고 8살짜리 아이요. 밤새 사라졌대. 큰아버지가 난리가 났소. 사람 풀고 전단 돌리고 어른들이 새벽부터 산길까지 뒤졌어. 우진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큰아버지요. 그래. 윤태석 씨 말이요. 그 집은 마을에서도 제일 말이 좋은 집이잖소. 기부도 하고 어려운 집 도와주고
절에 행사 있으면 먼저 나서고 사람들은 다 그 양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해. 그 말이 끝나자 이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우진은 그 떨림을 보았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은 산이 아니었다. 길도 아니었다. 사람의 이름 하나였다. 이장은 말을 이어갔다. 혹시라도 보게 되면 연락 좀 해주시오. 큰아버지가 애가 타서 그래. 우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이 돌아가고 산길 아래로 차가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졌다. 마당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비바람이 고요를 깨뜨렸다면 오늘은 사람 이름이 고요를 깨뜨렸다. 우진은 이수를 방으로 불렀다. 이수는 발끝을 끌며 들어왔다. 우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야, 큰아빠가 널 찾는다. 이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싫어요. 왜 싫어? 어른이면 걱정할 수도 있잖아. 그 말을 하면서 우진은 자신도 낯설었다. 원래 그는 남의 사정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일찍부터 세상이 사람을 삼키는 방식에 지쳤고 그래서 산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수 앞에 서면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 이수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 이수는 눈을 내리깔았다. 잠시 말이 끊겼다. 그러다 아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치 자신을 다잡듯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은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어요. 심장 때문에 운이 나빴다고. 우진이 말했다. 그게 아니라고? 이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이의 손이 꽉 쥐어졌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엄마가 그날 약을 먹었어요. 병원에서 준 약이냐? 이수는 고개를 저었다. 큰아빠가 가져왔어요. 우진의 눈빛이 순간 굳었다. 큰아빠가 약을.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큰아빠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이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근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쓰고 비리고. 우진의 속이 싸늘해졌다.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이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8살 아이가 꺼내기엔 너무 무거운 기억을 억지로 입 밖으로 꺼내고 있었다. 엄마가 약 먹고 기침을 했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우진이 물었다. 그때 구급대를 불렀어야지. 이수의 눈동자가 붉어졌다. 큰아빠가 못 부르게 했어요. 왜? 이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힘겹게 말했다. 엄마가 바닥에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큰아빠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서류를 꺼냈어요. 우진은 숨이 막혔다. 아이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누구에게서 들은 말이 아니라 본 사람의 말이었다. 엄마가 싫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힘이 없었어요. 이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지막을 뱉었다. 큰아빠가 엄마 손가락에 인주 같은 걸 묻혔어요. 그리고 종이에 꾹 눌렀어요. 우진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는 순간 분노가 아니라 먼저 공포가 올라왔다. 저 아이가 그런 장면을 봤다는 사실이 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그 집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우진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이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엄마가 눈을 감기 전에 저를 한번 봤어요. 우진이 물었다. 뭐라고 했니? 이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못했어요. 근데 그 눈이 도망가라고 했어요. 우진은 그제야 아이가 왜 폭우 속 산길을 올라왔는지 이해했다. 이수는 단순히 비를 피하러 온 게 아니었다. 도망치러 온 것이었다. 살기 위해.
우진이 낮게 말했다. 이수야, 큰아빠는 왜 널 그렇게 찾는 거지? 이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한참 망설이다가 아이는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다. 그리고 비닐로 여러 겹 싸서 숨겨둔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파우치는 젖지 않게 조심히 감싸져 있었고 아이는 그것을 마치 심장처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이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이걸 제 옷 안쪽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말했다고 했다. 절대로 큰아빠한테 뺏기지 말라고요. 우진은 파우치를 보며 숨을 삼켰다.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버릇이 고개를 들었다. 문서, 인감, 통장, 서명. 그가 떠나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방식은 언제나 그런 것들이었다. 우진이 물었다. 안에 뭐가 있니? 이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파우치를 더욱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민박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산길을 헤치고 올라오는 소리였다. 이장차는 이미 내려갔다. 또 다른 차였다. 엔진 소리가 크고 묵직했다. 바퀴가 젖은 흙길을 밀어붙이며 올라오는 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이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이의 손이 파우치를 쥔 채 굳어버렸다. 입술이 달달 떨렸다. 이수는 거의 숨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큰아빠예요. 우진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보았다. 마당 아래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섰다. 문이 열렸다. 비에 젖지 않게 우산을 쓴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민박을 올려다보았다. 그 동작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마치 이미 자기 것이 정해져 있다는 사람처럼. 남자는 우산을 접고 우진의 민박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마당을 밟는 발걸음이 조용히 가까워졌다. 우진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낮게 말했다. 이수야, 내가 무서워하는 이유, 이제 알겠다. 그는 이수 앞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하지만 오늘은 도망치지 마. 여기서는 내가 막는다. 이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계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다정했다. 예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좋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욱 움츠러들었다. 마치 그 다정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가면이라는 듯이. 우진은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단단해졌다. 문 너머의 남자가 다시 말했다. 저는 아이의 큰아버지입니다.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우진의 눈이 좁아졌다. 밖에 남자가 이어 말했다.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밤새 아이가 사라져서 걱정이 되어 미칠 지경입니다. 그 말은 참으로 그럴듯했다. 사람들 앞에서 울먹여도 이상하지 않을 말이었다. 그러나 우진은 느꼈다. 문 너머의 목소리 끝에 묻어있는 어떤 확신을. 아이를 걱정하는 사람의 절박함이 아니라 빼앗긴 물건을 되찾으러 온 사람의 확신을. 우진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말끔했고 미소는 친절했다. 눈매는 부드러웠다. 겉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진의 어깨 넘어 방안을 힐끔 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 우진은 놓치지 않았다. 아이였다. 이수는 방 안 깊숙이 물러나 서 있었다. 파우치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윤태석의 미소가
조금 더 넓어졌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빛은 웃지 않았다. 이수야. 그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다정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수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윤태석은 다시 우진을 향해 말했다.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판단이 흐린 모양입니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윤태석을 바라보았다. 윤태석은 잠시 기다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두툼했다. 그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민박 운영도 쉽지 않으실 텐데 작은 성의입니다. 아이가 여기서 신세를 졌다면 제가 갚아야지요. 우진의 표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 봉투는 거두십시오. 윤태석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러나 우진은 그 짧은 틈에서 본색을 보았다. 친절의 막이 살짝 들리는 순간 눈빛이 차가워졌다. 윤태석은 곧 다시 미소를 붙였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가요? 우진은 낮게 말했다. 오해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아이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윤태석은 잠시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원래 어른을 무서워합니다. 특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그렇지요. 그는 말끝을 부드럽게 느렸다. 그러니 제게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진은 문턱을 지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데려갈 순 없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아주 조금 옅어졌다. 그는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조용히 해결합시다. 그 말은 낮고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바람이 된 것처럼 방안을 차갑게 훑쳤다. 그리고 윤태석은 우진의 눈을 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꺼내지 마십시오. 밖으로 알려지는 순간 아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이수는 숨을 삼켰다. 우진은 그 숨소리를 들었다. 우진의 시선이 천천히 이수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파우치를 더 꽉 끌어안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우진은 윤태석을 향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아이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군요. 윤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뜻이십니까? 우진은 문턱을 한치도 비키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이 찾는 건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가진 것 아닙니까? 윤태석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곧 미소로 덮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마치 빗속에서 젖은 칼날이 드러나는 것처럼 얇고 차가웠다. 윤태석은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이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우진은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아이의 눈이 말합니다. 윤태석은 잠시 우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선생님, 후회하지 마십시오. 윤태석이 차로 향하는 동안 이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다만 몸이 떨렸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우진은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 이수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이수야, 이제부터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저 사람 또 와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온다. 그리고 더 세게 온다. 이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 우진은 아이의 파우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그 안을 봐야겠다. 내가 허락하면. 이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의 손이 파우치 위에서 움직였다. 지퍼를 여는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의 숨이 길게 내려앉았다. 이수는 파우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물건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우진은 알았다. 이 민박의 하룻밤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이수에게는 도망칠 곳이 아니라 싸울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세상에 등을 돌린 벌을 다시 치를 시간이 온 것이었다. 밖에서는 지리산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자리로 더 차가운 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수의 두 손이 주머니의 여밈을 더듬었다. 아이의 손끝은 떨렸고 우진은 그 떨림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주머니를 여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꺼내는 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엄마의 마지막 숨과 아이가 혼자 삼켜야 했던 공포가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이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여밈을 풀었다. 주머니 속에서 먼저 나온 것은 작은 도장이었다. 손바닥만 한 인감 도장이었다. 다음은 통장 2권, 그리고 접힌 종이 몇 장이었다. 종이에는 도장이 찍힌 자리와 서명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이수가 종이를 꺼내다 멈칫했다. 종이 끝자락에 갈색 얼룩이 있었다. 마른 피처럼 보였다. 우진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는 종이를 섣불리 손대지 않았다. 대신 이수에게 낮게 말했다. 이건 내가 만져. 너 손에 남은 게 더 자연스러워.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조심스레 펴보였다. 글씨는 이수의 엄마가 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 위에 다른 손글씨가 겹쳐져 있었다. 우진은 글씨의 힘을 보았다. 누군가 급하게 쓴 글씨였다. 그리고 문장 끝마다 억지로 눌러 찍은 도장 자국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수는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고 전원은 꺼져 있었다. 우진이 숨을 삼켰다. 엄마가 마지막에 아이에게 이걸 맡겼다는 것은 말로 남기지 못한 것을 여기 담았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우진은 휴대전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거 충전은 돼? 이수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충전했어요. 근데 큰아빠가 제 가방을 뒤질까봐 꺼놨어요. 아이의 말투가 다시 어른 같아졌다. 우진은 순간 이를 꽉 물었다. 8살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운 얼굴이었다. 우진은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다. 화면이 깜빡이며 켜지려다 다시 꺼졌다.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다. 우진은 한 번 더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수건으로 감싸 작은 상자 안에 넣고 그 상자를 민박 안쪽에 서랍 깊숙이 감췄다. 도장과 통장과 서류도 함께 넣었다. 이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물었다. 아저씨 뺏기면 안 되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우진은 민박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빗장은 단단히 걸려 있었다. 창문도 잠궜다. 그리고 이수를 방 한가운데 앉혀놓고 차분히 말했다. 이수야, 오늘부터 내가 마음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누가 와도 문 열지 마라. 내가 아는 얼굴이어도 안 된다. 이수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말 들을게요. 우진은 잠시 멈칫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마다 그의 안쪽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졌다. 우진은 원래 남에게 기대는 말을 싫어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혼자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기대는 것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책임이 그의 등을 세워주는 것 같았다. 그날 낮 우진은 마을로 내려갔다. 민박에서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는 차로도 한참이었다. 산길은 젖어 있었고 도로 가장자리에 물이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운전하며
거울을 자주 봤다.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읍내에 도착하자 우진은 먼저 조용한 공중전화를 찾아 들어갔다. 남이 듣기 쉬운 곳에서 통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낮은 목소리가 받았다. 형, 웬일이야? 우진은 짧게 말했다. 나 지금 굴에 있다. 상대가 웃는 기색으로 말했다. 형, 아직도 산에서 살아? 우진은 웃지 않았다. 사람 하나가 내 집에 와 있다. 아이야. 상대의 숨이 잠시 멎었다. 아이, 무슨 일인데? 우진은 필요한 말만 골라 말했다. 폭우, 아이 엄마의 죽음, 큰아빠, 억지 서류, 인감도장. 상대의 목소리가 점점 굳어졌다. 그건 그냥 가정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 우진은 대답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하나다. 아이를 보호할 길. 상대가 말했다. 아동보호 담당하는 곳에 바로 연락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야 움직인다. 형 혼자 막으면 위험해. 우진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윤태석이라는 놈이 이미 찾아왔다. 말투가 다정했는데 눈이 웃지 않았다. 상대가 낮게 말했다. 그런 놈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세게 온다. 형, 아이 신변부터 확보해야 한다. 내가 담당자한테 연결해 줄게.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끊었다. 곧 이어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아동을 담당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진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상대는 절차를 말했다. 보호 신청, 임시보호, 경찰 협조. 우진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는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 메모는 빼앗길 수 있다. 대신 머릿속에 순서를 새겼다. 통화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자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 우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물과 간단한 식료품을 샀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리창에 비친 밖을 살폈다. 검은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진은 안심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었다. 우진은 읍내 약국 앞을 잠시 지나쳤다. 간판이 낡았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하얀 머리의 약국 주인이 서 있었다. 우진은 그 사람을 유심히 보았다. 윤태석이 약을 구했을 곳이 이런 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지금은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윤태석이 눈치챌 수 있다. 민박으로 돌아오는 길, 우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뭔가를 잡으려면 시간과 증거가 필요했다. 그런데 가장 급한 것은 아이였다. 아이는 지금도 저 민박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것이다. 우진은 속도를 조금 더 냈다. 민박에 도착하자 이수는 방 안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문이 다시 열릴까봐 숨도 크게 쉬지 않는 얼굴이었다. 우진이 들어서자 이수의 어깨가 그제야 조금 내려앉았다. 우진은 이수 앞에 앉아 물었다. 아무 일 없었지?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발소리 들렸는데 문 안 열었어요. 우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발소리? 이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가 마당을 한 바퀴 도는 소리.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가 내려갔어요. 우진은 속으로 윤태석의 얼굴을 떠올렸다. 다시 오겠다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이수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아이는 인정받는 말에 약했다. 그동안 그런 말을 거의 못 듣고 살았던 아이처럼. 그날 밤 이수는 자다가 갑자기 몸을 튕기듯 일어났다. 숨이 가빴고 손은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다. 우진은 옆방에서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다.
이수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우진을 보지 못하는 듯했다. 우진이 낮게 말했다. 이수야, 괜찮다. 여기다. 이수는 한참 뒤에야 우진을 알아보고 입술을 떨며 말했다. 엄마가 숨을 못 쉬는데 큰아빠가 웃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이수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아주 조금 그리고 더 조금. 아이는 울음을 삼키려 했다. 목이 꺾이는 소리가 났다. 우진은 말없이 아이의 등을 감싸 안았다. 아이는 잠시 버티다가 결국 우진의 팔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크게 울지 못했다. 울면 큰아빠가 들킬까봐 그런 습관이 몸에 남은 아이였다. 우진은 속삭였다. 울어도 된다. 여기선 들킬 사람 없다. 그 말에 이수는 숨을 토해내듯 울음을 더 쏟았다. 우진은 아이의 등을 일정한 박자로 두드렸다. 마치 밤새 쏟아지던 비가 이제야 멈추는 것처럼 아이의 울음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이수에게 새 옷을 꺼내줬다. 민박에 남아있던 옷 중 가장 작은 옷이었다. 그래도 이수에겐 조금 컸다. 우진은 바지 밑단을 접어주며 말했다. 오늘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하지만 나도 계속 여기 붙어 있을 순 없다. 사람이 오면 무조건 내 뒤로 숨는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밥을 먹는 도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더 익숙한 엔진 소리였다. 이수의 젓가락이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진은 창문으로 밖을 봤다. 검은 승용차가 마당 아래에 멈춰섰다. 윤태석이었다. 윤태석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다른 차가 한 대 더 있었다. 젊은 남자 둘이 함께 내렸다. 눈빛이 거칠었다. 겉으로는 수행원처럼 보였지만 몸짓은 경호처럼 단단했다. 윤태석이 민박 문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이번에도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손가락 두드림이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조심스러웠고 오늘은 당연했다. 마치 문이 열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듯했다. 우진이 문을 열었다. 윤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어제는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진은 문턱을 넘지 못하게 문을 반만 열어두고 말했다. 말할 건 어제 다 했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다면 제가 선생님 입장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그는 손짓했고 젊은 남자 둘이 상자 몇 개를 내려놓았다. 고급 과일 상자, 고기 세트, 그리고 또 다른 봉투. 윤태석이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다. 이건 성의입니다. 아이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우진의 눈이 싸늘해졌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윤태석의 눈빛이 잠시 움직였다. 우진은 그 눈빛이 방안을 훑는 걸 느꼈다. 이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다. 우진은 한 발을 더 앞으로 내밀었다. 문턱을 지키는 몸이 윤태석의 시선을 막았다. 윤태석이 낮게 말했다. 선생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선생님이 그걸 모를 분은 아니잖습니까? 우진이 대답했다. 나는 그런 세상이 싫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태석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다. 대신 얇은 친절만 남았다. 그럼 더 좋네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조용히 사셔야지요. 괜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면 선생님만 다칩니다. 우진은 윤태석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윤태석은 한숨처럼 웃었다. 아이요? 선생님은 아이를 정말 걱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욕심내시는 겁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들어왔다.
우진의 입술이 굳었다. 윤태석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선생님, 아이가 가진 물건이 뭔지 아시겠죠? 그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서 정리해야 합니다. 우진이 낮게 말했다. 정리라. 당신은 늘 정리라는 말을 쓰는군요. 윤태석의 눈이 잠시 차가워졌다. 선생님, 왜요? 윤태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젊은 남자 둘이 문가 양옆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 안에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우진이 미동도 하지 않자 윤태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선생님이 지키려는 게 아이인지 아니면 그 안에 물건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선생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말은 협박이었다. 그리고 덫이었다. 우진은 그 덫을 한눈에 알아봤다. 사람들 시선, 소문, 의심. 윤태석은 언제나 그걸 이용해 왔을 것이다. 우진은 문을 더 좁게 닫으며 단호히 말했다. 이제 그만 가십시오. 윤태석이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는 돌아서며 젊은 남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기억해둬. 그 말은 우진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윤태석이 차에 타고 내려가자 민박 안의 공기가 뚝 떨어졌다. 이수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고 우진은 문을 닫자마자 빗장을 걸었다. 그의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 안쪽은 뜨겁게 타올랐다. 우진은 이수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이수의 눈이 커졌다. 큰아빠가 또 와요? 온다. 그리고 다음엔 말로 안 끝낼 수도 있다. 이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증거가 필요하다. 말로는 못 이긴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집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진의 눈빛이 번쩍였다. 뭐가? 이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그 약을 먹고 쓰러진 날 큰아빠가 약 봉투를 난로 있는 곳에 버렸어요. 보일러실이에요. 큰아빠가 급해서 완전히 태우지 못했어요. 우진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약 봉투, 처방 내역, 약국 이름, 날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윤태석이 얼마나 발을 빼려 해도 흔적은 남는다. 우진이 말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니? 이수의 얼굴이 굳었다. 공포가 먼저 올라왔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어른들은 못 들어가요. 뒤쪽 담 밑에 배수로가 있어요. 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우진은 바로 거절하려 했다. 8살 아이를 다시 그 집으로 보낸다는 건 아이를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진도 알았다. 윤태석은 이미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 아이는 더 위험해진다. 그리고 윤태석은 증거를 없앨 것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사라진다. 우진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혼자 보내진 않는다. 그날 밤 우진은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았다. 손전등, 얇은 장갑, 작은 주머니, 그리고 이수에게 입힐 어두운 옷. 그는 이수에게 반복해서 길을 묻고 손으로 지도를 그리듯 설명하게 했다. 배수로 위치, 보일러실 문, 사람들이 있는 시간, 개가 있는 곳. 이수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말했다. 그 정확함이 아이의 능력이라기보다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외운 기억이라는 게 더 슬펐다. 밤이 깊어지자 우진과 이수는 민박을 나섰다. 지리산 자락의 밤은 칠흑 같았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둘은 말없이 걸었다. 우진은 앞에서 길을 살피며 이수의 걸음을 맞춰주었다. 이수는 숨을 최대한 죽였다.
아이는 발소리 하나에도 들킬까봐 몸이 먼저 긴장하는 아이였다. 윤태석의 집은 읍내에 가까웠다. 겉으로는 번듯한 집이었다. 담장이 높았고 마당이 넓었다. 집 앞에는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고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지만 이수는 그 집을 향해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우진은 담장 근처에서 이수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이수의 손을 꼭 잡고 낮게 말했다. 이수야, 내가 들어가면 나는 정문 쪽에서 시간을 번다. 너는 딱 보일러실만 보고 약 봉투만 챙기고 바로 나와. 다른 건 절대 건드리지 마라. 알겠니?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 않았다. 알겠어요. 우진은 이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무서우면 멈춰. 내가 멈추면 끝이다. 너 잘못 아니다. 이수는 잠시 우진을 보더니 아주 작게 말했다. 저 엄마 억울한 거 풀어야 해요. 우진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아주었다. 이수는 담 밑으로 몸을 낮췄다. 배수로 틈은 어른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았다. 아이는 숨을 멈추고 미끄러지듯 몸을 밀어 넣었다. 옷이 흙에 스쳤고 무릎이 돌에 긁혔다. 그러나 아이는 신음도 내지 않았다. 울음도 없었다. 그저 목표만 보고 움직였다. 우진은 반대편으로 걸어 나갔다. 정문 쪽은 밝았고 감시가 많았다. 우진은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다가갔다. 배를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하인이 문을 열었다. 우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윤태석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진을 훑었다. 누구십니까? 우진은 차분히 말했다. 강우진입니다. 낮에 민박에 있던 사람. 그 말이 끝나자 하인의 얼굴이 변했다. 하인은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알렸고 곧 윤태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태석은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친 채였다. 그는 우진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렸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군요. 우진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윤태석 씨,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석의 눈빛이 번쩍였다. 무슨 말이죠? 우진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아이 엄마가 남긴 게 있다. 그런데 그걸 당신이 함부로 만지면 당신이 끝난다. 윤태석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우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찔렀다. 당신이 오늘 민박에서 했던 말, 그 말이 오히려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윤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선생님, 겁주러 오신 겁니까?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협상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멈추면 나는 더 크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태석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맥이 없었다. 그는 우진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선생님은 아직도 세상이 법으로만 돌아간다고 믿으시나 봅니다. 우진은 단호했다. 법이 아니면 나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윤태석의 눈이 서늘해졌다. 그는 손짓했고 어둠 속에서 젊은 남자 둘이 다가왔다. 윤태석은 우진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도 알아. 그 말이 우진의 뺨을 스쳤다. 우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더 끌어야 했다. 이수에게 남은 시간은 짧았다. 그 순간 집 안쪽 어딘가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았다. 그러나 윤태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우진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윤태석도 뭔가를 느꼈다.
그가 젊은 남자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뒤쪽 확인해. 젊은 남자 하나가 급히 뒤로 뛰었다. 우진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다. 이수가 아직 안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우진은 더 큰 소리로 윤태석을 붙잡았다. 윤태석 씨, 지금 발 빼는 게 당신 살 길입니다. 윤태석은 우진의 말에 순간 시선을 빼앗겼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곧 결심한 사람처럼 굳어졌다. 선생님, 내가 멈출 줄 아십니까? 그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난 내 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뛰어갔던 젊은 남자가 외쳤다. 누가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쪽에서. 윤태석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우진의 눈앞이 순간 까맣게 변하는 듯했다. 윤태석은 이를 악물고 우진을 밀치듯 지나쳐 뒤쪽으로 달려갔다. 우진도 그 뒤를 따라 뛰려 했으나 다른 젊은 남자가 길을 막았다. 움직이지 마. 우진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 이 순간 이수는 혼자였다. 담장 뒤쪽 어둠 속 이수는 보일러실 앞에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밀었다. 안쪽은 차가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수는 손전등을 켤 수 없었다. 빛이 새어나가면 들킬 수 있었다. 대신 손끝으로 더듬었다. 바닥에 놓인 봉지, 쓰레기통, 검게 그을린 종이들. 아이의 손이 떨리며 쓰레기통 안쪽을 헤집었다. 바스락. 손끝에 얇은 봉투가 잡혔다. 약 봉투 여부. 다. 글씨가 희미했지만 날짜와 약국 이름 일부가 남아 있었다. 이수는 그걸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바닥 구석에서 영수증처럼 보이는 종이 조각을 찾았다. 반쯤 찢어져 있었지만 숫자와 글자가 남아 있었다. 아이는 그 조각까지 챙기고 이제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문고리가 돌아갔다. 이수의 숨이 멎었다. 문이 끼익 열리며 어둠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들어왔다. 누구냐? 그 목소리는 하인이 아니었다. 이수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큰아빠 윤태석의 목소리였다. 문이 끼익 열리자 보일러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이수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두려워 입술을 꼭 다물었다. 어둠 속에서 윤태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는 손에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그 빛이 바닥을 훑쳤다. 빗줄기가 쓰레기통을 스치고 벽을 타고 올라가며 보일러 배관을 훑쳤다. 그리고 천천히 이수가 숨은 곳을 향해 다가왔다. 이수는 항아리 뒤에 납작 엎드린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손바닥이 젖어 미끄러웠다. 가슴이 쿵쾅거려 소리가 날까봐 이수는 배에 힘을 주고 심장을 억지로 눌렀다. 그러나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몸을 흔드는 것처럼 격하게 뛰었다. 윤태석이 중얼거렸다. 쥐새끼가 들어왔나?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쓰러지던 날에도 윤태석은 저런 목소리였다. 다정한 척, 걱정하는 척, 그 목소리로 엄마의 숨을 빼앗았다. 윤태석의 발이 바닥을 밟으며 가까워졌다. 등불 같은 손전등 빛이 항아리 옆을 스쳤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이수의 그림자가 드러날 것이다. 이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손바닥 아래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올까봐 입술을 더 세게 눌렀다. 그 순간 집 앞쪽에서 큰 소리가 터졌다. 윤태석 씨, 낮고 우렁찬 목소리. 우진의 목소리였다. 이어지는 소란.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젊은 남자들의 욕설. 윤태석의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깐 고개를 돌리더니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다. 선생님이 미쳤군. 윤태석은 보일러실 안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이수는 움직이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아이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바닥에 붙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수는 겨우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폐로 들어오는 공기조차 차가웠다. 아이는 부들부들 떨며 항아리 뒤에서 빠져나왔다. 주머니 속 약 봉투와 영수증 조각이 손끝에 느껴졌다. 손끝이 그것을 확인하자 이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공포보다 한순간 더 크게 올라왔다. 이수는 배수로로 나가려 몸을 낮췄다. 그런데 그때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흩어져 움직이는 발소리였다. 누군가가 담장 바깥을 돌아보는 소리, 누군가가 손전등으로 마당을 비추는 소리. 이수는 다시 몸을 멈췄다. 배수로로 가는 길은 짧지만 마당을 가로질러야 했다. 지금 나가면 들킬 수 있다. 이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어둠 속에서 귀만 열었다. 숨소리 하나도 크게 쉬지 않았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낮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수야. 우진의 목소리였다. 아주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수는 눈을 크게 떴다. 우진이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손짓하고 있었다. 우진은 마당 안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아이가 있을 만한 방향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손으로 지금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수는 몸을 낮춰 뛰기 시작했다. 발이 흙을 밟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배수로 앞까지 달려가 몸을 구겨 넣었다. 돌멩이가 무릎을 긁었고 흙이 얼굴에 묻었다. 하지만 이수는 이를 악물었다. 잠시 후 아이는 담장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 순간 우진이 이수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흔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우진도 사람이었다. 아이가 들켰을까봐, 잡혔을까봐 숨이 끊어질 정도로 무서웠을 것이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찾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약 봉투를 꺼내 우진에게 보여줬다. 우진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는 봉투를 바로 손대지 않고 이수가 다시 품에 넣도록 했다. 좋아. 이제 바로 나간다. 둘은 어둠 속 산길을 달렸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수의 손을 잡고 아이가 넘어질까봐 속도를 조절하며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다. 뒤쪽으로는 윤태석의 집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우진은 알고 있었다. 윤태석은 그 불빛보다 훨씬 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민박으로 돌아오자마자 우진은 문을 걸어 잠갔다. 창문도 모두 닫았다. 그리고 이수를 아랫목에 앉혔다. 이수는 아직도 몸이 떨렸다. 우진은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 손을 닦아주었다. 그 손은 흙투성이었고 무릎엔 피가 맺혀 있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다. 이수야, 오늘 너는 어른도 못할 일을 했다. 이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가 떠올랐어요. 그 말에 우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게 할 거다. 그날 새벽 우진은 움직였다. 그가 아까 통화했던 사람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약 봉투를 바탕으로 약국 위치를 특정했다. 약국 주인은 처음엔 겁을 냈다. 마을에서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윤태석을 건드리는 일은 곧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진은 단호했다.
그는 약국 주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협조하면 당신은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도 함께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약국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어떤 남자가 왔습니다. 약을 달라고 처방은 없었고 현금으로. 우진은 그 말에서 멈추지 않고 더 물었다. 날짜, 시간, 약 이름, 약의 종류. 약국 주인은 모든 걸 정확히 말하지 못했지만 우진은 필요한 조각을 모았다. 그리고 그 조각을 가지고 자신이 연결해둔 담당자에게 넘겼다. 담당자는 경찰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진은 윤태석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윤태석이 스스로 실수를 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법은 힘이었지만 법이 움직이려면 현행이 필요했다. 누군가가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잡아야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우진은 마을에 소문을 흘렸다. 직접 입으로 흘리지 않았다. 민박에 오는 택배기사, 읍내 식당 주인, 장터 상인에게 조금씩 다른 말을 흘렸다. 그러면 소문은 스스로 커진다. 사람들은 빈틈을 채우고 살을 붙이고 자기 입맛대로 바꾼다. 우진이 원한 건 단 하나였다. 윤태석의 귀에 약국 장부라는 말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날 오후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렸다. 누가 가르쳤는지 몰랐다. 그러나 노래 가사는 분명했다. 붉은 봉투, 약국, 장부, 그런 단어들이 어른들 귀를 찔렀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다. 소문은 자라났다. 윤태석을 칭찬하던 사람들조차 낮은 목소리로 수군대기 시작했다. 윤태석의 집안에서는 그 소문이 불처럼 번졌다. 윤태석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소문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약국 장부가 있다더라. 누가 봤다더라. 경찰이 움직인다더라. 윤태석은 결국 잠을 못 잤다. 집안에서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났다. 빨간 봉투만 봐도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밤이 깊자 윤태석은 검은 옷을 걸쳤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리고 집 뒤쪽 문으로 나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와 장갑이 있었다. 그는 약국 주인을 찾아가 입을 막을 생각이었다. 장부가 있다면 빼앗고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없애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태석은 몰랐다. 이미 그 약국 골목 어둠 속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경찰이 그리고 우진이 연결해둔 담당자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윤태석은 약국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잠결에 깬 약국 주인이 문을 열자 윤태석은 그를 밀치고 들어갔다. 약국 주인은 놀라 넘어질 뻔했고 윤태석은 바로 멱살을 잡았다. 장부 어디 있어? 윤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있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약국 주인이 떨며 말하자 윤태석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것을 꺼냈다. 반짝이는 칼끝이었다. 거짓말하면 오늘로 끝이다. 그 순간이었다. 약국 뒤편 창문과 문이 동시에 열리며 빛이 터졌다.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윤태석을 비췄다.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윤태석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윤태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칼을 떨어뜨렸다. 금속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약국 안을 쩌렁 울렸다. 윤태석은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함정이다. 이건 함정이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경찰은 윤태석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윤태석은 발버둥 쳤지만 그 발버둥은 힘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삼켰다. 마을이 칭송하던 좋은 사람이 칼을 들고 누군가를 협박하다 잡힌 것이다. 그날 밤 윤태석은 조사실로 끌려갔다. 그리고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이수 엄마의 사망을 단순 사고로 처리했던 기록이 다시 올라왔다. 약국 기록, 약 봉투, 영수증 조각,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진술이 결합되었다. 8살 아이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이는 장면을 정확히 기억했고 그 기억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하나씩 붙었다. 수사는 빨라졌다. 윤태석은 끝까지 버텼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저 아이가 나를 모함한다. 그러나 그의 손이 이미 자신을 배신했다. 약국에서 칼을 들고 협박한 순간 그는 스스로 범죄를 숨기려는 사람임을 증명했다. 경찰은 그 지점에서 밀어붙였다. 윤태석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집안에서 억지 서류와 인감 사용 기록, 그리고 이수 엄마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쏟아졌다. 며칠 뒤 우진은 담당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윤태석이 구속됐고 이수 엄마 사건은 재수사로 넘어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수의 임시 보호가 확정됐다. 우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산속 민박 창밖으로 지리산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그 바람이 처음으로 덜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 이수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어딘가 멀리 가 있었다. 우진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니?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진짜 죽은 거죠. 그 한마디에 우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이 움직이고 큰아빠가 잡혀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가 원하는 건 승리가 아니라 엄마의 존재였다. 우진은 이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응,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수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아이는 처음으로 크게 울기 시작했다. 숨이 끊어질 듯 울었다. 그 울음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다. 우진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우진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얼굴을 묻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이수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우진은 낮게 말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엄마가 너를 살린 거다. 이수는 눈물범벅 얼굴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저를 살리려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를 지켰다. 그때였다. 우진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휴대전화를 떠올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왔다. 충전은 이미 충분히 해두었다. 우진은 이수 앞에 앉아 말했다. 이수야, 내가 원하면 이걸 켜보자. 이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이는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걷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 수도 있고 마지막 상처일 수도 있었다. 우진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켰다. 화면이 켜졌다. 잠금 화면이 떴다. 우진은 이수에게 물었다. 비밀번호 알아? 이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생일. 우진은 숫자를 눌렀다. 잠금이 풀렸다. 화면 속에 메시지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다. 날짜는 엄마가 쓰러지기 전날로 표시돼 있었다. 우진은 손끝이 굳는 걸 느꼈다. 엄마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우진은 낮게 말했다. 들어볼래?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우진이 재생을 눌렀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숨이 조금 가쁜 목소리였다. 그러나 또렷했다. 이수야, 엄마야. 이수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엄마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살리는 거야. 이수는 숨을 토해내듯 울음을 삼켰다.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며 계속됐다. 큰아빠가 너를 이용할 거야. 엄마가 막아볼게. 그런데 엄마가 못 막으면 너는 도망가. 누가 뭐라 해도 도망가. 너는 살아야 해. 그 말이 끝나자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손을 놓지 마.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어. 그걸 믿어. 녹음은 그걸로 끝이었다.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이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우진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남긴 여운이 방 안 공기를 붙잡고 있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저씨, 엄마가 아저씨 말한 것 같아요. 우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이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나는 놓지 않겠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물은 조금 달랐다. 슬픔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어도 된다는 마음이 아주 작게 자리 잡은 눈물이었다. 며칠 뒤 윤태석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엄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윤태석은 협박과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럴 리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약국에서 체포된 장면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수사 결과가 조금씩 알려지자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칭찬은 사라지고 침묵이 남았다. 이수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임시 보호 절차가 끝나기까지 이수는 우진의 민박에서 지냈다. 민박은 여전히 낡았고 방은 좁았지만 이수는 밤마다 덜 떨었다. 우진이 방 앞에 서 있으면 이수는 조금 더 편히 숨을 쉬었다. 어느 날 이수는 우진에게 물었다. 아저씨, 저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말 조심이 필요했다.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건 법이 아니라 내일이었다. 우진은 천천히 말했다. 너는 여기서 살 수 있다. 이수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가 섞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다. 이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근데 아저씨는 저 때문에 또 다치는 거 아니에요. 우진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사람의 웃음이었다. 세상에 한번 상처 입고 다시 웃는 법을 겨우 떠올린 사람의 웃음. 다쳐도 된다. 이수의 눈이 흔들렸다. 우진은 이어 말했다. 내가 다치는 것보단. 그날 저녁 우진은 민박 마당에 작은 조명을 달았다. 밤이면 마당이 너무 어두워 이수가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조명이 켜지자 민박 앞이 조금 덜 무서워 보였다. 이수는 마당에 서서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엄마가 이런 불빛 좋아했어요. 우진은 이수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 매일 켜자.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저씨, 저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도 돼요. 우진은 이수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이의 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를 묻는 눈이었다. 우진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편한 대로 불러.
이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우진의 숨이 잠깐 멎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세상에 등을 돌리고 살던 남자가 아이 하나의 질문 앞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에 이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 비어있던 방 안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조용히 퍼졌다. 밤이 깊었다. 지리산 바람이 불었다. 민박 안에서는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우진이 책을 읽고 이수가 옆에서 글자를 따라 읽었다. 아이는 아직 모르는 글자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우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알려주었다. 아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갔다. 창밖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민박 안에는 불빛이 있었다. 그 불빛은 누군가를 잡아먹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빛이었다. 그리고 그 밤 우진은 조용히 다짐했다. 이 아이가 다시는 폭우 속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게 하겠다고. 이 아이가 울음을 숨기지 않게 하겠다고. 지리산 자락 끝 민박에서 시작된 하룻밤은 그렇게 한 사람과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진과 이수의 스토리 어떠셨나요? 느끼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느끼신 게 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